자, 프린트들 다 받으셨나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행평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제 앞반 선생님이 채점 다 하시면은 공지를 하실 거고요. 마지막 남은 수행평가 수능 이후에 볼 거예요. 때가 되면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냐면은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 잠깐 짧게 복습하고 마저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배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이루게 된 것은 꾸준히 이어온 독립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과 맞서 싸워서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연합국 덕분이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본을 무장 해제시키는 과정에서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와서 한반도를 점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후에 한반도의 운명은 이들 미국과 소련의 손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들의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한반도를 독립시키기로 결정을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한반도에 어떤 독립국가를 세울 것인가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으니 그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앞으로 나면 돼요.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운다. 두 번째, 그것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는 회의체를 만든다. 세 번째, 최대 5년의 무엇?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신탁통치란 독립의 능력을 갖출 때까지 다른 나라가 대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결정 가운데 어디에 크게 꽂혔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마지막 신탁통치 부분에 크게 꽂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신탁통치를 마치 식민지배의 연장인 것처럼 오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같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반탁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난 이후에 좌익 쪽 사람들의 경우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래서 한반도는 신탁통치의 문제를 놓고 이념적 성향에 따라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이념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세우기 위해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으나 그게 결국 결렬되어버리고 말고요. 남한과 북한의 각각 토지개혁과 정읍발언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다가 한반도가 진짜로 분단되는 것 아니야? 라는 위기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분단을 막기 위한 좌우 합작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46년 3월 달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결정하고자 하였느냐? 어떻게 한반도에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울 것인가? 였어요. 요것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대표가 만나서 논의했던 자리가 바로 제1차 미소공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 측과 소련 측의 의견이 서로 갈리는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한반도에 통일된 임시정부를 세울 거란 말이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식 정부가 아니라 일단 투표하기 이전에 임시정부를 만든단 말이야. 따라서 이 임시정부를 만들 때 어떠한 사회단체나 정당들을 참여시켜서 임시정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이 의견이 서로 나뉘었다라는 것이죠. 자, 소련 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임시정부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임시정부다. 따라서 이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과 단체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세력들만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되나요? 뭐 아주 억지스럽지는
않아요. 그죠? 삼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 만들어지는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정에 지지하는 정당과 단체만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크게 무리하지는 않는 주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미국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국인들의 임시정부를 세우는 거 아니냐? 따라서 한국의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주장 역시 틀린 말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각각 이런 말을 하게 된 데에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쪽들은 정치적으로 어느 쪽 이념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나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좌익 쪽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소련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은 어떤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일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쪽 성향에 갖는 사람들만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해서 한반도에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자, 반대로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소련에게 우호적인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미국이 나쁘고 소련이 착하고 미국이 나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 물론 둘 다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히게 되면서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회의에서는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다. 결렬되고 무기한 휴회,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르는 상태로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좌익과 우익이 갈리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임시정부가 순조롭게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분단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은 이미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죠. 자, 한편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두고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나누어 점령되어 있는데 그 둘의 합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러다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반도가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런 불안감을 북한과 남한에서 각각 더더욱 부추기는 세력들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북한 쪽에서는 그건 바로 김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건데요. 북한에서 만들어진 임시적인 행정 조직이었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이끌던 위원장인 김일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합의와 별개로 북한의 독자적인 정권을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차근차근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토지개혁이었습니다. 자, 토지개혁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토지의 소유 상태를 개혁하는 걸 토지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부터 인구의 극소수에 불과한 소수의 지주들이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선 말에 문제가 되면서 뭐 세도 정치 시기에 홍경래에 난 진주 농민 봉기 뭐 이런 거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토지 개혁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일제강점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지주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민 대다수는 자신의 땅을 갖지 못해서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건국 강령을 발표했던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을 보면은 좌익 성향의 독립운동 단체나 우익 성향의 독립운동 단체 할 것 없이 모두 건국 강령에는 토지 개혁이 들어가 있었다고. 좌익 우익 할 것 없이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토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의 토지 개혁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방법이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소수의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두고 의견이 많이 나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토지를 지주로부터 정부가 가져오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요.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 그렇죠. 그냥 뺏어오는 거, 몰수하는 방법. 아니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들이는 거, 그죠? 돈을 주고 사는 거를 유상매입이라고 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몰수하는 것을 무상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주는 것도 어떨까? 방법은 두 가지겠지. 어떻게 나눠주는 것과 어떻게 나눠주는 거? 그냥 나눠주는 거랑 돈 받고 파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토지 개혁을 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는데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북한에서 공산주의자였던 김일성이 주도한 토지 개혁은 상당히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남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지주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옳으느냐 옳지 않았느냐를 떠나서 남한에는 아직 토지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북한만 독자적으로 토지개혁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구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국가의 성격 자체가 달라져 버리게 된 결과였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서 이러다가 분단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더욱더 심화되었고요. 그 와중에 이승만의 경우에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루빨리 임시정부라도 정부를 하루빨리 남한에서 하루빨리 한반도에 정부를 세우는 게 시급한 일인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부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면 남한에서만이라도 정부가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정읍에서 말한 정읍 발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 분단하자라는 말이 나와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같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진짜로 북한과 남한으로 분단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분단의 위기감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차 미소공위가 결렬되고 이승만의 정읍발언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이러다가 진짜 분단이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분단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나선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구였냐면은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가 분단의 위기에 놓여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미소공위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었기 때문이에요. 미소공위는 왜 결렬되었나요? 국내의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져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소공위가 결렬된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분단을 막기 위해서는 미소공위에서 합의를 이뤄내야 되고 미소공위에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좌와 우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정치 세력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견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좌익과 우익 양쪽 끝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중도적인 인물들, 좌우익 모두에게 존중을 받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도파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나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도이지만 약간의 좌익에 해당하는 중도 좌파인 여운형, 그리고 중도 우파에 해당하는 김규식 같은 사람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냉전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사람을 도와줘요.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서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요. 이 좌우합작위원회라는 조직은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있는 국내 정치 세력들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조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신탁 통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친일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토지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 같은 사람은 좌익과 우익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열심히 만나요. 당신들 원하는 거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냐, 의견들을 계속 교환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부가 46년 10월 달에 양쪽의 의견을 적당히 절충한 좌우 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서로 양보해서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다시 모아보자, 뭉쳐보자 라고 제안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 좌우합작 7원칙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대표적인 문제였던 첫 번째 신탁 통치에 대해서는 삼상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 좌우 모두 합쳐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탁 통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것에 대해서는 양쪽이 전혀 물러설 기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우리 통일된 임시정부부터 만들자라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깨지는 순간 우리 분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의 합의를 지켜서 일단 통일된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분단만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통일된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친일파 처벌 문제는 어떻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임시정부가 일단 수립되고 난 이후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 이런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는 법,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따라 차근차근히 처벌해 나가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은 정부부터 먼저 만들자라는 주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돈을 주고 사는 것과 뺏는 거. 그죠? 돈을 주고 파는 것과 그냥 나눠주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익과 우익의 의견을 적절히 절충을 해요. 유상매입, 무상분배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우익 쪽의 경우에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많아서 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 돈을 받고 팔고, 그죠? 농민들에게도 돈을 받고 팔고 자기들 땅도 돈을 받고 팔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당연히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몰수하고 나눠주고 싶었을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주들의 이익도 보호하되 지금 땅을 살 돈이 없어서 땅을 살 수 없는 농민들도 토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사들일 때는 국가가 지주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이고 그리고 농민들에게는 그 대가를 받지 않고 분배하는 무상분배의 방식을 제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좌우합작 7원칙 가운데 토지개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는 몰수, 유조권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이 해설이 필요한데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친일파의 땅이 아무리 크건 많건 간에 대가 없이 몰수한다. 그리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의 땅의 경우에 그들이 얼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느냐,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협조했느냐 같은 것들을 따져서 규모에 따라 몰수한다.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 지주들의 땅의 경우에는 체감매상, 대가를 다 있는 그대로 지급하기엔 나라에 돈이 없으니 조금 깎아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라는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은 땅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무상으로 나눠준다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일본의 기업들이 해방 이후에 남기고 간 중요한 산업들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의 것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좌우합작위원회의 경우에는 이 좌우합작 7원칙이 양쪽 모두 조금씩 한 발씩만 양보하면은 타협할 수 있는 중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실 그렇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 양쪽 모두 물러설 생각이 없다 보니까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반발하는 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좌익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좌익 쪽은 원래 모스크바 상무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하지 않았어. 하지만 친일파 처벌 문제, 지금 당장 처벌해도 시원찮을 사람들을 왜 임시정부 만들고 그 뒤에 법까지 만들어서 그 뒤에 처벌해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바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지주들의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제강점기의 대부분의 지주들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일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냐. 왜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땅을 국가에서 돈 주고 사들여야 되느냐. 반대한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끝까지 주장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우익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는 신탁 통치 때문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사항을 반대하는 건데 신탁 통치 어떻게 하겠는지 왜 말이 없냐? 우리는 이런 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신탁 통치 하겠다는 거 아니냐? 라면서 끝까지 반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친일파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익들 가운데 일부이지만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토지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했어요. 왜 땅을 그냥 그대로 나누어 주냐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주들에게 토지를 사들이는데 그럴 돈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주들에게 토지를 다 보상해 주냐라는 겁니다. 돈 주고 사서 돈 받고 팔아야 된다라고 끝까지 반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좌익과 우익으로 나뉜 상황을 어떻게든 한번 모아보려고 중간에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양쪽 모두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극우와 극좌에 해당하는 김구, 이승만, 조선공산당 같은 사람들이 이 좌우합작위원회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됐나요? 네, 좌우합작위원회가 좌우합작 7원칙을 만들어서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양쪽의 의견 일치를 이끌어내 보려 하였습니다만은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자, 한편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고 마셜 플랜이 발표가 됩니다. 배운 기억 나나요? 트루먼 독트린 뭐였지? 독트린이란 한 나라의 대통령 같은 사람 이런 쪽으로 외교하는 걸 독트린이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트루먼 대통령은 유럽에서 역사를 막기 위해서 그게 바로 트루먼. 그에 따라 시행된 뭐였나요? 사회주의 빠르게 번진다. 빠르게 번진다 그랬어요. 이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경쟁이 바로 마셜. 배운 기억 나. 트루먼 독트린 플랜은 냉전 선언이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사이 속도로 가는 거예요. 네. 미소 공동 유지하려 할 생각이 냉전이 심화되지 않습니다. 운동에 대한 지원을 드리게 되었다.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그리고 3.1운동부터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여운형 선생이 47년 7월 거리에서 총에 맞아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 우익 쪽 사람들 가운데 당해서 암살당 같은 이런 사람들 암살당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좌우합작 어떤 여운. 그래서 김규식 같은 사람이 홀로 남아서 끝까지 좌우합니다만은 하고 1940 되고 말면서 서로 의견이 나뉘어졌 보고자 했던 노력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점심시간이 그죠? 12월 달 되고 밥 먹을 것 같은데 날이 또 졸리고 그지? 자, 7월 제2차가 다시 열린. 또 주제는
어떤 정당과 임시정부에 참여 결국 상황이 달라 제2차 미소 공동 결렬되어 버리고 말았. 이 소련이랑 한국의 문제를 소련 UN 버리고 말았다라는 사회의 공정한 명분이었던 것이죠. 한국 문제를 넘기자고 한 것, 뭐 자기의 의도대로 끌고 가기 위한 어느 나라였지? 그리 뿐만 아니라 이사국 5개 어떤 미국, 영국, 소련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뭐 공산국가 소련 따라서 미국이 이기는 것은 미국의 의도대로 할 것이다라는 계산 결론이었다라는 거나요? 네. 외상회의에서 미소 처리하기로 해놓고서는 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결정을 내리느냐? 그래서 정부를 구성하도록 하자. 임시정부 아니라 구성하도록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것이었다. 하는 것이었고 미국으로 유엔에서 것이에요. 결국 흘러갔다라는 그러면서 유엔에 공정하게 를 실시하기로 이에요. 뭐 미래의 남 주장이고 별로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사실 미국에 가고자 하는 인구 비례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남한 인구가 북한 인구가 많았어요. 다시 말해서 1였다라는 것이죠. 선거를 실시되면은 어느 국회의원이 북한보다 이렇게 뽑힌다라는 지금 남한의 경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 국회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가 구성될 가능성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양쪽 군대 모두 철수한 다음에 들이 스스로 한국 수립하도록 놔두자. 이것도 틀린 말은 하지만 소련이 이런 가지고 있느냐? 이런 성향을 갖는 사람 사회주의 공산 더 많았다라는 거. 수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 경우에는 어떻게 소련에게 가능성이 좀 더 말해서 소련 미국이 나쁜 거 소련 미국과 소련 우호적인 정부를 각자 자기의 의도대로 하였다라는 것 분전이 심화되면서 의견 일치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래서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선거를 유엔 유치위원단이라고 하는 당시 단체가 되었습니다. 소련은 이에 대해 동의하면서 유엔 북한 지역으로 거부합니다. 결국 는 남한에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북한 총선거를 결정해서는 선거가 불가능. 그래서 이거 어떻게 18년 2월 달에 총회 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 감시 지역에서만 총선 국회의원을 뽑도록 했습니다. 지금 유치가 가능한 지역 어디에? 그죠? 다시 말해서 만의 단독 선거라는 것이고요. 는 거의 라는 것입니다. 네. 자, 미국과 소련 아니야. 그런데 왜 말았을까? 입장에서 자기 결과물은 한 번 건가요? 호종일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안 되더라도 최선 방법밖에 없어. 만이라도 만드는 게 뭐예요, 그죠? 미국 보니 이들은 결국 미국과 판단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말했다라는 겁니다. 분단이 거의 그것만은 정치인이었던 같은 사람이 북한의 남북 정치 제안합니다. 이루어내서 보자라는 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받아들이게 4월 평양 연석회의 그냥 이라고 해요.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 회의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결론을 내리 정치 지도자들 모두 다시 말해서 개의 정부가 만들어진 운명은 한국 정할 수 있도록 외국 모두 철수하기를 원하는 들이 서로 합의를 그래서 남 공동 명의로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해외 미국과 분할 점령 미국과 소련의 의지기는 상당히 어려워. 그리고 미국과 소련 이미 남한만의 결정을 내린 남북한의 이런 발표를 했어. 영향을 발휘하기 유엔에서도 단독 않았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와 국자적으로 정권을 추진하고 있었다라는 김구 선생이 동의를 했느냐? 통일된 정권 이만큼 노력 북한이 먼저 어쩔 수 없이 분단이 남북 분단 회피하고 신들에게 넘기 협조하는 모습을 것이죠. 선생님의 경우에는 신에 왔고 마땅한 분임 정치인으로서 약간 아쉬운 점이 예를 들자면 요것 남한과가 조금 어땠을까? 그러니까 하게 나뉘어졌을 때 위원회 같은데 참석 7원칙 정도의
조금 정치인으로서 이 분단의 확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그리고 한반도의 여기까지네요. 결국 분단은 남한에 의해서 확 그리고 그 과까지 비극적인 사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마저 이어서 오늘도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습니다.